두 번째 작품 윤동주의 쉽게 쓰이는 시 가봅시다. 아마 이거 윤동주 씨는 우리한테 되게 친숙하지. 아마 우리 수능 수업할 때도 윤동주 씨의 패턴을 한번 했던 걸로 선생님도 기억하고. 그래서 그 윤동주 씨의 패턴을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하자고. 그래서 몇 페이지에 그 다음 페이지 아래에다가 윤동주의 패턴을 한번 써놓고 갑시다. 자, 윤동주의 패턴.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윤동주는 자아성찰의 시인이라고 그랬지. 뭘 해도 자아성찰을 할 거야. 수업 시간에 수업을 열심히 해도 뒤에 앉아서 혼자 성찰할 것이며, 그럴 거면 나가! 그럼 밖에 나가면서도 걸어 나가면서도 성찰할 것이고, 물 마시면서도 글씨 쓰면서도 성찰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윤동주 씨의 패턴은 맨 처음에 뭐부터 한다고? 자아성찰부터 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자아성찰부터 한다. 자아성찰은 반성은 아니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윤동주가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깊이 살펴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모습이 보이겠지. 그게 바로 현재 나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현실적 자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을 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야? 어떤 모습? 현실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야. 부정적인 거야. 알겠지? 근데 이거 하기 전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가자. 윤동주의 꿈이 뭐라고 그랬죠? 교사? 친일? 교사? 시? 아니요. 아니 윤동주의 진짜 윤동주가 평생을 생각하면서 하고자 했던 바. 얘기했어 선생님 이거. 시집? 배우고 싶은 사람 있지 않았어요? 영화를 떠올리는구나. 네. 정지용 시인.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윤동주의 꿈은 뭐였냐면 바로 양심에 떳떳한 사람이 되는 거였어. 양심에 떳떳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그때 그 양심이라는 게 친구를 때리지 말자, 괴롭히지 말자, 돈을 훔치지 말자 이런 양심이 아니라 지식인으로서 가져야 할 시대 양심이야. 이 시대의 참 지식인이라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거죠. 그 양심에 맞춰서 살기를 간절히 원했단 말이야. 그래서 윤동주의 그 유고시집 맨 첫 장이 서시잖아. 서시.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거예요. 양심에 떳떳한 삶을 살고 싶었는데 윤동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 못 살았다?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지식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정해져 있지. 양심 있는 지식인은 어떤 행동을 해야 돼? 독립을 위해서 일제 저항을 해야 되겠지. 근데 그렇게 저항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죽죠. 죽어요. 그러면 윤동주가 생각하기에 뭐냐면 그래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마땅히 일제에 저항하고 양심에 떳떳한 사람이 돼야 돼.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죽을 수밖에 없지. 하지만 그래서 내면의 갈등이 시작한 거야. 내가 양심에 살아가려면 그 길 끝에는 죽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윤동주의 시에 보면 어떻게 나와? 거울을 닦자. 손으로 발바닥으로 거울을 닦지. 그럼 거울을 닦는다는 건 성찰하잖아. 성찰하면 그 거울 속에 성찰의 결과물은 어떤 사람이 나와? 운석 밑으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는 거야. 야, 운석이 떨어지는데 그 밑으로 들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가면 그 길을 거치면 결국 죽음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그 길을 가고 싶겠냐? 가고 싶지 않지.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떠밀려서. 무엇에 떠밀려서? 양심에 떠밀려서. 그래서 또 다른 고향에서 지조 높은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거다.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라고 나와. 양심이 뒤에서 짖는 거야. 가. 넌 지식인이잖아. 일제강점기에 참 지식인은 뭘 해야 되겠어? 그래서 쫓는 거야. 그래서 죽음을 향한 그 길을 천천히 걸어가는 시인이 윤동주야. 그럼 여기서도 이 사람 윤동주가 자아를 성찰하겠지. 그럼 자신의 모습이 현재 모습이 비출 거란 말이야. 아까 이거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시 어떻게 시작하죠?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라라고 나와있지. 그럼 육첩방은 남의 나라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일본이죠. 일본에 가려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창씨개명을 해야 돼요. 창씨개명을 하고 일본에 간 거야. 그게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조선의 참 지식인이 해야 할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그런 모습을 발견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양심에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봐도 돼. 그게 현실의 소극적인 모습을 발견한 거야. 근데 그 모습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겠지? 쪽팔려. 부끄럽단 말이야. 그래서 반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상적 자아와 합의를 추구하는 거야.
이상적 자아처럼 살겠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이상적 자아라는 건 어떤 사람이겠니? 시대 양심에 떳떳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곧 현실의 어떤 사람? 적극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윤동주 시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윤동주 시의 한 90% 정도를 이러한 패턴으로 다 해석하면 돼요. 학교에서 이 작품 배웠죠? 그죠? 그러면 윤동주가 처음에 나옵니다. 시를 한 줄 써볼까? 라고 나오죠. 그러나서 나오는 내용이 뭐니? 학비 봉투를 받아서 뭐 해요?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죠. 그잖아. 그럼 여기서 시 가면서 같이 한번 가볼까? 요거 패턴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시 한번 가보자 그러면. 창밖엔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다 시간적 배경이 언제죠? 밤. 공간적 배경은요? 육첩방 남의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지금 창밖에 뭐가 내리고 있어? 비가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비의 상징적 의미는 일단 기본적으로 밤비니까 밤이잖아 또. 밤비니까 부정적인 현실을 나타나기도 하겠죠. 하지만 밤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때문에 자신의 시선을 어디에다 둘 수 있어? 내면에 둘 수 있어요. 그래서 밤비는 성찰의 시간과 동시에 암울한 시대 현실을 뜻하기도 합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있죠. 일본인 거지. 여기서 육첩방은 6쪽의 다다미 방을 말하잖아. 일본 유학 중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낯설고 구속적인 공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에서는 바로 현실 인식이 나와요. 어두운 시대 현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거죠. 일제강점기 현실 속에서 나는 구속적인 공간에 있다 이렇게. 자, 이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 뭐 한다 그랬죠? 성찰한다 그랬죠?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천명은 다른 말로 하면 운명이겠죠. 시인이라는 운명을 타고났어. 근데 그 운명이 왜 슬퍼? 슬퍼?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 시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이 부정적 현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지식인으로서의 고뇌가 드러나 있는 거야. 그래서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현실에 적극적으로 이제 저항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지식인의 고뇌가 나와 있겠죠. 그러면서도 뭘 해봐? 한 줄 시를 적어볼까라고 말했어요.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이게 무슨 행위? 성찰의 행위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오겠지.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야? 아까 현실의 어떤 모습? 현실의 소극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야. 현실적 자아의 모습, 현실의 소극적인 자아의 모습이 나오는 거야. 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볼까요? 첫 번째, 부모님이 땀내와 사랑내에 포근히 품긴 부모님이 학비를 보내줘요. 땀이라고 땀이 묻어 있다고 했잖아. 어머님의 노력, 정성. 그 다음에 사랑내라고 했으니 사랑. 이런 것들이 담긴 봉투를 받아. 봉투를 받아서 대학 노트를 끼고 가는데 어디로 가냐?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이렇게 돼. 근데 윤동주 시에선 이 늙은이라는 표현이 2번 나와요. 윤동주 씨의 병원이라는 작품하고 여기 이제 쉽게 쓰여진 시에 나오는데 병원에서는 늙은 교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파요. 아파서 병원에 갔어. 그러니까 윤동주가 아파서 병원에 갔지. 왜 아팠겠니? 어디가 아팠겠어? 마음이 아팠겠지. 왜 마음이 아팠지? 일제강점기 현실에서 지식인으로서 뭔가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인의 고뇌로 간 거야. 현실 인식 때문에 현실의 어떤 이런 일제강점기 부정적 현실에서 어떤 고뇌로 병원에 간 거야. 근데 늙은 의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늙은 의사는 나에게 병이 없다 그래. 그러니까 늙은이라는 말은 뭐니? 현실 감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병은 어디서 오는 거야? 현실, 부정적인 시대 현실로부터 오는 거잖아. 근데 늙은 의사는 현실 인식이 없기 때문에 나의 병의 원인을 몰라. 여기서도 늙은 교수잖아. 뭐가 없다고? 현실 인식이 없어. 또는 쓸모없다라는 뜻이야. 즉, 나는 따뜻한 학비 봉투를 받아서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스러운 봉투를 받아서 뭘 듣고 있는가? 이 현실에 전혀 써먹을 수 없는 낡은 지식, 현실 감각이 없는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낡은 지식이지 이걸 갖고 있는 거지. 내 모습이 그래. 내 모습을 바라봤더니 나는 학비 봉투 받아서 현실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강의나 듣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야. 또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무들은 하나 둘 죄다 잃어버렸어. 뭐해? 일제강점기에 어떤 핍박으로 인해서 어릴 때 친구들 다 죽어가고 또 나의 순수함도 많이 왜곡해져가고 이런 모습이겠죠. 이건 모습, 내가 나의 내면을 바라봤을 때 현실적 자아의 모습이 되는 거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바라? 나는 다만 홀로 가라앉는 것일까? 이 가라앉는 건 침전이지. 이거 야 나는 도대체 뭘 바라서 혼자 이렇게 몸이 쭉 가라앉는 것일까? 무기력함이야. 어릴 때 친구들 다 잃어버렸지? 잃어버렸으니까 상실감. 나는 무엇을 바라서 이렇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무력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실감과 무력감 또는 물 느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모습? 현실적 자아의 모습이 계속 나오는 거야.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나와있지. 그러면 이 사람이 자신을 봤을 때 현실의 소극적인 모습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 첫 번째가 학비 봉투 받아서 문제 해결에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는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 거야. 그죠? 어릴 때 친구들 다 죽어가는데 나는 무기력하게 있는 거야. 또 인생은 살기 힘들다는데 뭐가? 시가 쉽게 쓰여지는 거야. 이런 시가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야. 그 모습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게 부끄럽다고 말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어떤 모습? 현실적 자아의 모습이라고 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런 중심 문장이 아니라 아까 윤동주 씨의 패턴을 보자면 성찰했어? 현실적 자아의 모습을 봤지. 현실에 무기력하고 또 어릴 때 친구를 다 잃어버린 상실감, 현실에 아무짝도 쓸모없는 시나 들으러 가고 그런 모습이 어떻다고? 부끄러운 거.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니? 반성하고 이상적 자아와의 합일이지. 그럼 가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 여기 이 구절이 중요한데 뭐라고 나냐면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1월에 나왔던 내용이 다시 한번 나와. 근데 뭐가 바뀌어 있어? 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 앞에서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육첩방은 남의 나라. 여기서는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변형을 했지. 근데 저기 있는 거랑 여기는 의미가 달라. 앞에 있는 내용은 말하면 그러니까 어조로 보자면 앞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육첩방은 남의 나라. 약간 어떻게 절망적이고 부정적 현실 인식이야.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래.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야 육첩방은 남의 나라야.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지. 여기서 목소리 톤이 그래. 그래서 현실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서야. 처음에 나 반에서 꼴찌야. 이러다가 뒤에 그래 내 반에서 꼴찌야.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이런 목소리 톤인 거야. 그래서 똑같은 현실 인식이지만 앞에 있는 건 좌절감과 좀 절망감이 담겨 있다면 여기서는 시상이 바뀌는 거야. 나의 의지가 여기서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어두운 시대를 다시 한번 인식하잖아. 일원에서 다시 한번 인식하고 뭐가 일어난다는 거야?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 그래 이곳은 육첩방은 남의 나라야. 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고 있는데 이러고 있을 거야.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희망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과 희망 등불이지. 등불이죠. 등불을 밝혀서 뭘 내민다는 거야? 어둠을 조금씩 내모는 거야. 근데 항상 부정적인 현실을 나타낼 때 밤, 어둠 이런 걸 설정하잖아. 왜 밤과 어둠으로 설정했을까? 부정적인 현실을. 왜 부정적 현실은 겨울, 밤, 어둠 이런 걸로 설정할까? 그러니까 그런 거 일단 보면 일단 첫 번째는 밤 앞이 안 보이잖아. 내 현실도 앞이 안 보일 거야. 추워.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겨울일 거야. 그렇지? 그렇게 설정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겨울이 지나면 뭐가 옵니까? 봄. 어둠 다음에는 뭐가 와? 밤 다음에 아침이 오죠. 그만큼은 이 부정적 현실은 지금은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머지않아 뭐가 온다? 봄이 오고 아침이 올 거라는 그런 내면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부정적인 현실이지만 뭘 가지고 등불을 밝혀서 이 어둠을 조금씩 내몰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둠을 내모는 등불이니까 얘는 희망이 되고 저항 의지가 되는 거야. 이 저항 의지를 가지고 어둠을 조금씩 내몰아. 그리고 뭘 기다려?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야. 그러면 아침을 기다리지. 이 아침이 뭐겠어 그러면? 광복일 거 아니야. 이 광복을 기다리는 나야. 그럼 얘는 그냥 기다리니? 뭐 하면서 기다리는 거냐? 등불을 밝혀서 아침을 기다리는 나란 말이야. 가만히 소극적으로 있는 거야? 아니야. 등불을 밝혀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나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 시대처럼 올리라고 했죠. 역사는 항상 어떻게 흘러요. 시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 말은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시대처럼 올 이 말은 반드시 다가올 아침을 기다리는
나야. 이 나는 적극적인 나야? 소극적인 나야? 적극적인 나. 그래서 이 나는 이상적 자아고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자아란 말이야. 그러면 마지막에 이 자아가 나는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야, I가 내밀겠냐? E가 내밀겠냐? E가 내밀겠죠. 함께 하자. 적극적인 자아가 소극적인 자아에게 우리 함께 하자. 라고 손을 내밀어. 그래서 눈물과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악수는 누구와 누가 손을 잡는 거니? 이상적 자아와 소극적 자아가 손을 잡는 거야. 그럼 아까 우리 패턴에서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있지?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합의를 추구인 거야. 합의하면서 그럼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소극적 자아가 적극적 자아로 손을 잡는다 이 말은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떤 자아지? 소극적 자아지. 소극적 자아가 적극적 자아 손을 잡았다는 얘기는 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적극적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중심이 뭐냐면 두 자아의 화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 극복의 의지를 다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시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시를 볼 때는 내신 때 뭐 디테일한 내용도 좋고 꼼꼼히 보는 것도 다 좋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돼. 처음에는 현실 인식에 일제강점기고 난 일본에 있어. 밖에 비 내리고. 그럼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인생 이렇게 나 시인이지. 시인이라는 슬픈 운명을 타고났지만 그래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나에 대해서 한번 볼까? 딱 봤더니 내 모습이 어때? 학비 봉투 받아서 현실 문제 아무짝에 쓸모없는 지식을 듣고 어릴 때 친구들 다 잃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무력하게 처져 있는 거야. 상실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그치?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나는 이렇게 시나 쓰고 있는 내 자신이야. 그게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래.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육첩방은 남의 나라. 현실에 대한 재인식하면서 인식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씩 내몰고 시대처럼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이상적 자아가 있지. 그 자아와 뭐 하는 거야? 손을 잡는 거야. 그럼 나도 이상적 자아처럼 등불을 가지고 이 현실을 타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가 이 시가 되는 거야.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겠지? 그렇죠? 그 전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각종 표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거저오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옆에 한번 가볼까? 여기서는 자아의 분열과 화합이라고 했죠. 처음에 분열, 누구랑 분열하는 거야? 이상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그러면 현실적 자아가 맞고 소극적 자아 그러면 적극적 자아가 맞고 우리 상대적이니까 그렇죠? 그럼 처음에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 또는 이상적 자아라고 하는 거죠. 두 개가 분열돼요. 현실적 자아는 무기력하게 소극적 얘는 의지를 지닌 것이겠죠. 하지만 나중에 얘네가 어떻게 한다고? 악수, 화해한다고 했지. 그래서 이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여기서는 또 다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대립적 이미지 대립적인 거야. 대립적인 나오죠. 긍정적인 이미지하고 부정적 이미지가 대립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긍정적 이미지 뭐뭐 있었지? 등불. 또 아침. 등불과 아침은 기본적으로 어둠이 밝니? 밝지. 그래. 그래서 그러면 밝음의 이미지가 나오겠죠. 어두움의 이미지는 밤비 또는 어둠 이런 것들이겠지. 얘는 부정적인 암울한 시대. 등불 아침은 희망, 극복 의지, 광복 이런 밝음의 이미지. 그래서 이거 무슨 대비? 명암의 대비. 야, 그럼 명암의 대비하고 흑백의 대비하고 같아? 달라. 명암은 밝고 어둠이니까 명도야, 명도. 근데 흑백은 색깔이지. 그러니까는 채도야, 색깔이야. 왜? 흰색도 좀 더 밝을 수 있고 좀 더 어두울 수 있잖아. 흑백의 대비는 헷갈리면 안 돼. 여기서 무슨 대비? 명암의 대비. 밝음, 어둠 이런 대립적 이미지가 잘 나옵니다. 뒤에 또 나와요. 자, 이 작품이 창작된 1942년은 조선 민족 말살 정책이 심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왜 심해졌냐면 1940년대가 넘어가면 일제는 있잖아. 일본 제국 일제는 자신네가 이 전쟁에서 뭐 할 거라고 생각해? 질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뭐 할 타이밍이 없는 거야.
항복할 타이밍을 못 잡고 있는, 지지를 못 치고 있는 타이밍. 그러면 전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필요한 것들이 생겨요. 뭐가 필요하겠냐? 물자가 없어. 전쟁 물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인적 자원 수탈, 물적 자원 수탈 이렇게 나가잖아. 근데 1940년대 되니까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전쟁 물자, 총알, 납, 그래서 노크를 다 싹 다 긁어가잖아. 그것만이 아니라 부상자들이 나오니까 부상자들을 치료할 의약품이나 이런 것도 너무 부족한 거야. 그 중에서도 가장 부족한 게 뭐였어? 피. 부상자 혈액이 뭐냐? 피 수혈을 해야 되는 피가 모자라. 그래서 이제 그때 40년 넘어가면 이 혈액 대체제를 찾기 위한 생체 실험을, 그때는 수많은 생체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윤동주가 자서전이라는 걸 보면 이제 끊임없이 몸속으로 이제 이물질이 들어왔다라는 구절이 있어. 그걸 보면 윤동주가 혈액 대체제를 만들어내는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쓰였다라고 보는 게 정설이죠. 지금 시체도 죽은 다음에 한 달인가 있다가 고국으로 왔겠죠. 그래서 못 만들어졌죠.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은 그 당시에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에 자신의 이 전쟁이 어떻게 기록될까가 좀 많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민족성일 수도 있겠지만 일본, 그 당시 일본 민족성은 어떤 거냐면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1940년대 후반 넘어가면, 중후반 넘어가면 지식인들이 그렇게 많이 숙청을 했어요. 이것도 뭐 그런 의미겠죠. 어쨌든 항복할 타이밍을 못 잡고 있는데 상대방에서 이제 항복할 타이밍을 줬죠. 어떤 타이밍을 줬습니까? 뉴클리어 런치 디텍트. 그렇죠. 본진과 앞마당이 한 방씩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지지를 치게 된 거죠. 그렇게. 자,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자, 화자의 태도 단계문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진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어. 시 쓰는 거밖에 없는 거야. 일제강점 현실에 내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길이 없었어.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던 작품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개관 한번 가볼게요. 하나씩 가보자. 고백적이죠?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누구한테 너 사랑해, 이게 고백 아니야. 자신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고백적이고요. 반성적이고 성찰적이고요. 여기 청자가 있어 없어? 2인칭 되면서 너 그대 당신 이런 거 없지? 그러니까 독백적이겠죠. 그래서 자아성찰을 통해서 아무런 현실을 극복하는 의지. 마지막에 의지가 이상적 자와 현실적 자와의 합일, 화해가 되겠죠. 야, 이게 대립적 이미지 나온다고 했죠? 대립적 이미지 뭐야? 어둠과 밝음, 아침이죠. 아침과 밝음, 아침과 등불. 여기는 밤비와 어둠, 이렇게 됐고, 마지막에 두 자와의 대립과 화해 나오죠. 오케이, 현실 극복 자세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연이 8연이야, 8연. 8연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죠. 앞에서는 무기력하고 어떤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8연에서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인식을 하고 나서 이상적 자와의 합의를 추구하는 거니까 이 8연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슬픈 현실 인식 나오고 여기 무기력한 모습이 나오는 거야. 3년부터 7년까지가 현실의 소극적인 모습, 8년에서 다시 한번 재인식을 하고 이상적 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현실 극복 의지를 다지는 것.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윤동주 씨의 패턴을 보면 어쨌든 여기 딱 들어맞는 시가 되죠, 이 시도? 패턴 정도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여기서도 어쨌든 니네 학교 이제 학습 활동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요거에 시험에 나오면 이런 데서 잘 나오죠. 이 작품에서 화자의 현재와 이상을 나타내는 대조적인 시호라고 했어요. 야, 여기서 밝음과 어둠이라고 하지 않았지? 뭐라고 했어? 현재와 이상이라고 했죠. 그럼 현재는 시공간적 배경이 나오겠지. 현재 시간적 배경이 어디야? 시간적 배경 밤비, 그지? 어둠이겠지. 공간적 배경 어디야? 육첩방, 남의 나라. 그래서 현재는 시공간적 배경. 현재 시공간적 배경. 화자의 이상은 등불과 아침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뭐가 되겠어? 아침. 그리고 나 이제 등불을 들고 밝힐 거야. 등불은 미래를 여는 힘, 등불이잖아. 그래서 이상이겠죠. 여기서 이제 부정적 시대현실이겠고 여기는 긍정적인 미래가 되겠지. 근데 만약에 이걸 현재와 이상의 대조적이 아니라 밝음과 어둠이라고 하면 뭐가 빠져야 돼? 육첩방과 남의 나라가 빠져야 되겠지. 이렇게 하면 어둠과 밝음, 명암이 되겠죠.
아니다. 명암이 되겠죠. 밝은 명과 어두운 암이니까. 자,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봐볼까요? 여기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라고 했죠. 침전, 가라앉는 것이겠지. 어떤 모습? 무기력한 모습. 그러다가 뒤에 시대처럼 마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고 했지. 뭘? 등불을 들고잖아. 그래서 이 부정적 현실을 이겨내려는 등불을 들고 반드시 다가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니까 얘는 적극적인 나가 되겠죠. 여기는 소극적인 자, 여기는 적극적인 자. 됐습니까? 이렇게. 됐고 이런 건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요. 다음 가보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했죠. 그냥 있는 그대로야. 인생은 살기 어렵다. 왜 인생이 살기 어렵겠니? 일제강점기의 핍박으로 이겠지. 핍박으로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내가 시나 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니까 지식인으로서의 고뇌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암울한 조국 현실, 그다음에 부끄러운 일인 거니까 말 그대로 부끄러운 거고 시가 이렇게 시하는 거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는 거 이렇게 됐죠. 요거는 아니고요. 윤동주의 서시 요 작품 잠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서시라고 했으니까 윤동주는 살아생전에 시집을 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윤동주의 시집은 유고 시집이에요. 해방 이후에 윤동주의 친구들이 쓴 작품이 되겠죠. 제목이 뭐게? 윤동주의 유고 시집 제목은 책 이름은 이것들이야. 하바별시입니다. 하바별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냥 하바별시라고 하죠. 그냥 보통. 하늘과 별시. 이렇게 처음 읽기 시작합니다. 죽는 날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그럼 이때 하늘은 뭐가 되겠냐? 하늘. 절대적인 가치야. 그럼 자신의 뭘 비춰볼 수 있는 거야? 양심을 비춰볼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 도덕적인 가치를 하늘이야. 내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점점점이란 말이야. 뒤에 뭐가 있겠니? 부끄러움 없기를 바랬는데 잎새, 가느다란 잎새, 나뭇잎 하나에 살랑이는 바람에도 나는 뭐였어? 괴로워했다라는. 그만큼 양심에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사는 자신의 모습을 반성한 거야. 이렇게. 마지막 이 시의 마지막 어떻게 시작하게?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오늘 밤 일제 강점기 부정적 현실에서 별이 나의 희망, 꿈이 바람에 시련에 흔들린다. 요 마지막 구절을 윤동주 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뭐 니네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문제 좀만 더 풀어볼게요. 여기. 자, 요거만 하고 좀 쉬었다 해봅시다. 이 시는 두 땡땡의 대립과 화해. 뭡니까? 자,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소극적 자아와 적극적 자아의 대립과 화해. 동네 시상을 전개하고 있죠. 이 시화자는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죠. 그러니까 시가 쉽게 쓰여진다는 건 현실의 소극적인 모습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 이 시의 몇 회는? 발현, 현실에 대한 제인시. 그래.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육첩방은 남의 나라. 현실의 제인식을 통해서 뭐 한다고? 일련의 변형에서 제시하지 시대적 현실을 부각하면서 화자의 내면에 뭘 일어난다는가? 변화가 일어나는 시가 발현이겠죠. 이 시 화자는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 무기력한 삶을 사는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맞습니까? 네. 여기서 가장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내는 시구는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거기 가장 무기력한 부분이에요. 화자는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 현실 극복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아니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의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성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모습이죠.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현실에 써먹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써내가는 거니까. 화자는 시인이라는 슬픈 천명에서 현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시를 쓰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드러난다. 맞습니까? 예, 이게 바로 지식인의 고뇌가 여기 드러나 있는 거죠. 오케이. 이거 너무 쉬운데? 밤비 어둠. 무슨 의미지? 어둠의 의미지. 어둠의 의미는 암울한 시대 형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옆에 것도 한번 넘어가면 안 되는데.
공간적 배경을 나타낸 시어. 육첩방은 남의 나라. 좋습니다. 현실적 자아와 여기 내면적 자아, 이상적 자아입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하는 시어. 이 어절이라고 했어요. 이 어절이야. 최초의 악수. 이 어절이니까. 이 음절이라면 악수. 이 어절이니까 최초의 악수. 이렇게 되겠죠. 끝인가? 아, 끝인가요? 이렇게 됐고요. 이 뒷부분 문제 아까랑 똑같습니다. 정과 동일합니다. 뭐부터 먼저 하라고? 검정색 워크북 먼저 꼼꼼히 보세요. 한번 복습하고 복습은 몇 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복습 무조건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에 하면 복습하면 선생님이 말했던 것들 떠오르고 내가 이거를 쓸 때 선생님이 어떻게 말했는가 떠올라요. 근데 24시간 넘어가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그때는 새로 공부하는 거야. 너무 어려워. 근데 24시간 안에 한번 복습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읽어만 봐도 복습이 돼. 그러니까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한번 제대로 복습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